그날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랑, 안정된 직장, 모든 게 준비된 줄 알았죠. 하지만 정기 건강검진 결과 한 줄, 임신 가능성 0%라는 판정이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결혼은 깨졌고 사랑은 떠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저는 연구실에만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국제학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남자와 단 3주,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죠. 저는 과연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둘째, 위로는 늘 모범이던 오빠, 아래론 천방지축 막내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런 가족 속에서 저는 조용히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대신 숫자와 논리에 강했으며 생명에 관한 지식 앞에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학을 선택했고 20대 중반에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피부과 전문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실과 병원, 국제학회, 논문 리뷰. 제 인생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그 안에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제 삶에서 마지막 사랑이 될 줄은. 10년 전 저는 첫 연애를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많은 외과 의사였고 따뜻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제 연구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깊이 사랑했고 2년쯤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에밀리아, 우리 함께 집을 사자. 그리고 아이를 낳자. 평범하게 살아보자. 그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과학이 아닌 삶을 상상했습니다. 새벽에 아이가 울어 나를 깨우고 그 아이가 자라 학교에 가고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가는 그런 일상을요.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받은 건강검진 결과 저에게 내려진 판정은 자연임신 확률 0%, 완전한 불임이었습니다. 병원은 말했습니다. 난소 기능이 이미 소실됐고 조기 폐경 수준입니다. 시험관 시술도 성공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저는 의사였기에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없다는 것. 숫자로도 통계로도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 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난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난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갖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통화를 끝으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결혼식도 약속도 연락도 모두. 그는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약혼 반지 상자와 진료 기록지에 또박또박 적힌 그 단어뿐이었습니다. 불임. 그날 이후 저는 사랑도 결혼도 가족이라는 개념도 제 삶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차피 나는 결함 있는 여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은 채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봉인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의 10년 제 이름은 의학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피부세포 재생 연구, 줄기세포 응용치료, 고기능성 진피복원 기술 등. 저는 끊임없이 논문을 내고 국제학회를 돌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이들이 결혼식, 출산, 유모차를 찍을 때 저는 현미경 아래 세포를 찍었고 데이터 시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에밀리아, 너는 타고난 과학자야. 사랑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그 말이 그땐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스스로를 자르듯 위안 삼은 말이었고 사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조용한 배려,
낯선 나라의 말투 속에 묻어난 진심. 그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날의 진단서를 마음속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자연 임신 가능성 0%. 그 진단은 제 육체만이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불임 상태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2023년 가을,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제피부과학회의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줄기세포 기반 피부 재생 치료의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였고, 그날의 청중은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들이었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강당 안 수백 개의 시선 앞에 서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한 사람의 시선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눈썹, 단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다정하면서도 날카로운 관찰자의 눈빛. 한국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교수 정시훈. 그가 제 발표에 유독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행사장 뒤쪽에서 그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의 단백질 경로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사 연구가 진행 중인데 협업 제안드려도 될까요? 그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는 어딘지 모르게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경쟁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례적이고 계산적인 제안만 오가기에 그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자들끼리의 비공식 만찬이 있었고 우리는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정시훈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말하면 경청했고 가끔씩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자세와 말투, 무엇보다 환자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의학은 치료가 아니라 동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저는 오직 치료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동반자로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아이도 모두 봉인한 채. 그저 숫자와 논문만 바라보던 제게 그 말은 너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학회가 끝나고도 정시훈은 토론토에 며칠 더 머무르며 로컬 병원과의 교류 행사를 준비 중이라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점심을 제안했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의 점심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과 다시 만난 듯 묘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고 과학 이야기부터 가족 이야기, 인생의 회한까지 서로 깊은 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결혼하셨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 맺힌 대답은 아니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에요. 였지만 대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연구에 방해가 되죠. 그는 제 말을 굳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방해받아도 괜찮은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토론토의 가을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끔은 방해받아도 괜찮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마주쳤고 학회가 끝나고도 일부러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전시장을 걷고 도서관에서 논문을 함께 리뷰하고 어느 저녁엔 한적한 뒷골목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말에 웃고 그의 손짓에 설레고 그가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따뜻함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함 있는 여자라는 것,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한국에 돌아가면 계속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겉으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우리는 연구 동료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그를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저는 오랜 세월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우리는 단 3주를 함께 했습니다. 학회 일정과 그 이후 며칠의 여유,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사랑해온 사람과 마침내 서로를 알아본 듯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고 무심하게 건네는 한마디 속에는 언제나 제 존재를 깊이 이해하려는 애틋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지 않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와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 감정이 커질수록 언젠가 반드시 잃게 될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학회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곤 했습니다. 말없이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조용히 제 손등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긴 겨울을 지나게 해주는 햇살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죠. 해가 지면 결국 사라지니까요. 그가 몰랐던 건 제가 이미 제 마음의 문을 잠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려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학회가 끝나고 이틀 뒤 그는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날 밤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훈, 공항까지는 혼자 갈게요. 이번 만남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감정도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토론토의 야경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는 사랑이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 3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걸 원상복귀시키려 했습니다. 정시훈의 메시지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도착했어요. 며칠 뒤엔 연구 논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다음엔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순간 다시 흔들릴 것을 알았고 그 흔들림은 다시 또 상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그가 내 손을 잡던 온기, 함께 걷던 거리, 나지막한 음성,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을 지웠습니다. 제 안에 에밀리아가 아니라 박사 브루너로 다시 서기 위해 감정을 잊고 사랑을 묻고 세포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의 존재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두려웠던 저는 결국 다시 혼자라는 고요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했다는 사실조차 제겐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에밀리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 다시 맴돌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시훈. 저는 혼자인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연구실의 불빛 아래로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감정의 철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그 짧았던 사랑의 흔적이 2달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알람은 분명 울렸는데 몸이 유난히 무거웠고 눈꺼풀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일정은 빡빡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햇빛이 낯설게 느껴졌고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욕실로가 거울을 보았을 때 제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 밑엔 미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세수를 했지만 양치질을 하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로 입을 헹궜지만 메스꺼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미경 아래 세포를 들여다보고 있어도 초점이 자꾸 흐려졌고 익숙한 실험 수치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이라는 가능성 자체가 제 인생에서 삭제된 단어였고 제 몸은 이미 그 기능을 멈췄다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확인해 왔습니다. 며칠 후 피로는 더 심해졌고 아침마다 입안이 쓰고 냄새에 예민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에밀리아,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빈혈 검사라도 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피로 누적이나 호르몬 불균형 정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확인하던 날 검사실 담당 의사는 제 차트를 여러 번 다시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아 박사님, 혹시 최근에 임신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10년 전에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희미한 점 하나가 떠올랐고 잠시 후 미세하지만 분명한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심장 박동이 확인됩니다. 임신 초기로 보입니다. 그 말은 제 의사로서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점이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잖아. 검사가 잘못된 거야. 장비 오류일 거야. 수많은 반박 논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심장 박동 소리는 분명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마치 제 몸 안에 작은 세계 하나가 시작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혹시 또 사라지지는 않을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시훈. 그의 따뜻한 눈빛,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잡아주던 손의 온기,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기적인 만큼 그에게는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끊고 실험실에서 유해 물질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을 고르며 천천히 움직였고 밤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제 인생의 모든 기준을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논문보다 성과보다 명예보다 이 작은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어야 했고 저 혼자만의 선택으로 세상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항공권을 검색했고 서울이라는 두 글자를 화면에 입력했습니다. 이제 만나러 가야겠구나. 1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사랑과 인생이 다시 조심스럽게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라는 이름의 시간은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자라나는 소리를 들을수록 배 위로 전해지는 작은 태동이 강해질수록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임신 8개월, 이제 아이는 제 안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존재했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행을 선택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동안 제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저는 아이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시훈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스위스의 산맥이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13시간 비행. 긴장이 목을 죄어왔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만큼 몸은 무거웠습니다. 승무원이 건넨 생강차를 마시며 저는 끊임없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아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두려운 상상은 그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착 직전 기장은 방송을 통해 서울의 날씨가 맑고 영상 8도라고 알렸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곳이 내 아이가 태어날 나라구나. 공항 입국장에서 나왔을 때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포근했습니다. 낯설고 복잡한 언어들이 뒤섞인 소리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저는 서울대병원 근처 조용한 숙소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은 제가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높고 낡은 아파트, 빽빽한 간판, 분주한 횡단보도.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밤,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화면 속 정시훈이라는 이름은 예전 그대로 연락처에 남아 있었고 마치 오래된 비밀처럼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훈 씨. 잘 지내셨나요? 지금 서울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꼭 뵙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듯 했습니다. 답이 오지 않을까봐 겁났고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이 모든 용기는 물거품이 될 것이란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정지되어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지 5분쯤 지났을까? 진동 소리 하나가 고요한 방을 울렸습니다. 정시훈. 어디에요? 지금 갈게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야, 너의 아빠가 오고 계신다. 문이 열리기까지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몇 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숙소 로비에 앉아 시계를 수십 번 들여다보았고 숨을 가다듬으려 해도 가슴속 불안과 기대가 번갈아 뛰놀았습니다. 그가 날 보면 무슨 얼굴을 할까? 혹시 실망하지는 않을까?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너무 많았기에 그를 다시 마주하는 일은 두려움과 설렘의 교차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시야 한복판으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시훈. 여전히 단정한 셔츠에 검은 코트를 걸친 모습. 그의 눈이 저를 발견한 순간 우리는 서로 말없이 몇 초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조금 커졌고 곧 이어 그의 시선이 제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섰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먼저 그는 제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에밀리아.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지난 몇 개월간의 시간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훈 씨, 나 임신했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10년 전 결혼도 그 일로 깨졌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당신이 연락을 끊고 떠났을 때 그저 바쁘겠거니 하며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의 틈 속에서 다시 연결된 두 마음처럼. 며칠 뒤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시우는 매번 함께 동행했고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메모를 했습니다. 태아 건강합니다. 조산 위험은 낮고 순산 가능성 높습니다. 출산 준비만 잘하시면 됩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복도 한가운데서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나는 거야. 믿어져요? 그의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북받쳐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제게 이 모든 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정시우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에밀리아 아니 한국 이름 하나 어떠세요? 김하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하나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 되는 건가요? 그는 대답 대신 제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40분 서울대학교 병원 분만실. 진통이 시작되었고 12시간의 고통 끝에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속눈썹, 분홍빛 얼굴,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시엘 넌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이유야. 정시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곁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나의 기적이에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거의 상처, 불임이라는 단어, 사랑을 포기했던 시간들 모두가 이 작은 생명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학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엄마로 살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무도 없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수치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아이의 숨결, 작고 여린 울음소리, 밤새 뒤척이다 잠든 그 얼굴이 제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3주.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익숙해지지 않았고 수유시간과 좌욕시간표가 빼곡한 생활은 마치 군대에 입대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어머니들과 친구가 되었고 생애 처음으로 공통의 이야기를 가진 여자들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위스분 맞으세요? 발음이 거의 없으시네요. 이름이 에밀리아라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정시훈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김하나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주세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 스스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우면서도 아이 키우기에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시우는 병원과 강의로 바쁘게 지냈지만 아침마다 기저귀를 챙기고 퇴근 후 분유를 데우는 그의 모습은 제가 과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시운의 어머니는 처음엔 조금 조심스러우셨지만 하나야 이건 미역국 끓이는 순서야 하며 제게 손수 레시피를 적어주시던 날부터 우리는 진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아이 이름은 정시엘. 시운과 에밀리아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이름이지만 저희 부부에겐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말고 한국 국적이 있으면 더 간편하실 텐데요. 아이 학교 문제나 가족보험, 병원 기록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시운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씨가 어디 국적이든 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한국을 집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옆에서 함께 준비할게요. 귀화 신청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시험, 한국 역사와 문화 이해 평가, 서류 준비와 면접까지. 저는 다시 학생이 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 산업화의 속도, 가족 중심의 문화, 어르신에 대한 예의, 김장 문화, 명절, 그리고 유난히도 따뜻한 정.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고 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한 사람이다. 귀화 신청 마지막 날 인터뷰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귀화를 결심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너의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 나라에 감사의 이름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하나가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삶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이와 마트에 가고 조리원 친구들과 육아 이야기를 나누고 시운과 마당에 꽃을 심으며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작은 병원 옆 공간에서 피부 회복 클리닉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과거의 연구 경험을 살려 의료기기 수입과 재생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한 CL 메디컬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준비 중입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강한 나라이고 제가 가진 글로벌 경험과 결합하면 의료 분야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족을 위한 공간, 이웃을 위한 공간, 그리고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 될 공간. 김하나로서의 삶이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옆 작은 상가 건물 2층, 유리문 너머 CL 메디컬이라는 간판을 처음 걸던 날, 제 가슴은 세상 어느 때보다 벅찼습니다. 그 공간은 처음엔 단 15평짜리 조그만 피부 재생 클리닉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 중고 의료 침대 2개, 그리고 시운이 직접 조립해준 진료용 수납장. 모든 것이 검소하고 소박했지만 그곳에는 저의 모든 시작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피부 전문의 면허를 다시 취득했고 외국인 전공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 인력 인증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식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외국인 1호 피부 재생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홍보 하나 없이 입소문만으로 환자를 유치해야 했고 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수입 과정에서도 통관 지연, 인증 조건 충족, 원가 압박 등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CL,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한 공간이야. 무너지지 말자.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하니까. 전환점은 제가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피부 재생 알고리즘이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 의료 유망기술 인증에 선정되면서 찾아왔습니다. 해외에서 발표한 논문, 시운과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현장 경험이 한국 시스템 안에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CL 메디컬은 국내 3대 대학병원과 피부 재생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고 중장년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피부 회복 프로그램이 1년 만에 3개월 대기 예약이라는 신화를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 소재 병원과의 연계 확장은 서울의 명의를 지방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고 저는 서울과 부산, 광주를 오가며 의료 네트워크의 새로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갔습니다. 매출은 1년차 12억, 2년차 48억, 그리고 창업 3년차에 이르러 연매출 310억 원을 돌파하며 CL 메디컬은 국내 피부 재생 분야 1위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큰 의미는 사업의 크기보다 그 공간에 찾아오는 환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상처를 덜어가고 다시 웃음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여긴 그냥 병원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공간이에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진료 후 혼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의학은 결국 사람의 삶을 돌보는 일이고 그 돌봄의 시작은 신뢰라는 걸 이곳에서 매일 다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사업이 성장할수록 저는 더 많은 함께의 가치를 고민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 1인 창업 지원, 지방 의료시설 재능 기부 진료, 청년 의사 창업 멘토링 등 제가 받은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개인 의료인 기부 순위 1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 출신 여성 기업인으로도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건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시훈, 우리 ICL, 그리고 저를 품어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사업은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시애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진료를 마치면 남편과 저녁을 함께하며 하루를 나눕니다. 그 작은 일상이 저에겐 세계적인 논문보다 국제학회 수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합니다. 나는 엄마이고 아내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김하나입니다. 시엘이 5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동네 유치원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작은 강당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엄마들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이방인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가진 억양, 생김새, 말투 하나하나가 어쩌면 아이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엘은 달랐습니다. 자신 있게 또박또박 말했고 선생님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시엘입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나라에서 당당한 한국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유치원 적응 기간 동안 저는 늘 아침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동화책 가방을 챙기고 때로는 다른 엄마들과 단체 메시지방에서 활동 소식을 나눴습니다. 처음엔 말이 통하지 않아 메시지 하나를 이해하는 데에도 번역기를 켜야 했고 김밥 데이, 운동회, 엄마 참여 수업 등 문화 자체가 낯설어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통 음식 나눔 행사를 열게 되었고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된장찌개도 잡채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 고심 끝에 감자전을 선택했고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찾아가며 수차례 연습을 했습니다. 행사 당일 조심스럽게 감자전을 낸 제게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시엘이 엄마 음식 맛있어요. 그 말에 다른 엄마들도 하나둘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하나 씨 손맛 있네요. 감자전 잘 부치셨어요. 한국 음식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 말들에 저는 처음으로 이 동네, 이 학교, 이 자리에서 엄마 김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 엄마들 사이에서 저는 성실한 엄마,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시엘 역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리더십 있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새 시엘은 6세, 유치원 졸업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즈음 저는 동네 작은 도서관의 다문화 부모 자조 모임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몽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엄마들이 있었고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의 언어와 삶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 학교에서 아이가 혼난 날 너무 속상했어요. 한국말이 느리다고 아이가 놀림받았대요. 그 말에 저도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럴 땐 우리 아이가 더 강해지게 도와주면 됩니다. 아이의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자랑이 되도록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자조 모임에서 정기 발표자가 되었고 다문화 부모를 위한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엄마였던 저는 이제는 지역에서 인정받는 육아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운의 병원 동료들은 가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 씨 요즘은 병원보다 지역사회에서 더 유명하시던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선 강의 요청도 많다던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3의 논문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제가 지금 가장 열중하는 연구랍니다. 주말이면 시엘과 도서관에 가고 남편과 함께 동네 텃밭에 가서 상추와 깻잎을 심습니다. 시엘은 학교에서 한글 책을 읽으며 엄마, 나는 훗날 간호사가 될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든 엄마는 그저 너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게. 대한민국. 이제는 저에게 기회의 나라를 넘어 사랑과 성장을 가능케 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현관 앞에서 아이를 배웅하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나라의 엄마로서 살아갑니다. 김하나라는 이름으로. 엄마, 스위스는 어디야? 엄마가 살았던 나라야. 너처럼 눈이 예쁘고 산도 많고 눈도 자주 와. 시엘이 한글 동화책 위에 지도를 올려놓고 묻던 그날, 저는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스위스. 제가 태어나고 자라며 그리고 가장 아프게 무너졌던 곳. 그곳을 다시 가야겠다고 처음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시온에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돌아보지 못한 기억이 하나 남아 있어서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나 씨, 이젠 그 기억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마침표를 찍고 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10년 전 떠났던 그 공항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심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취리히 공항에 내리는 순간 코끝에 스치는 찬 공기와 익숙한 알프스 바람 그리고 철도 안내방송 소리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도시는 변한 것이 없었고 저만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10년 전 불임 판정을 받았던 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제게 절망을 안겨줬던 진료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진료를 하고 계셨고 저를 보자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하나 박사님 맞습니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가방에서 시엘의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제 딸입니다. 그리고 곧 둘째를 준비 중입니다. 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의학도 기적 앞에선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제게도 희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0년 전 제 가슴을 죄었던 말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차가운 한 문장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옛 연인의 집 앞이었습니다. 도어벨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가슴은 아직도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는 조용히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아 너야? 그 말 한마디에 10년 전에 그 계절이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널 밀어낸 건 정말 미안했어. 그저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저는 지금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니. 정말 기쁘다. 그 순간 묘하게 시원한 바람이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과거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어, 에밀리아. 그리고 안녕, 김하나.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시엘이 저를 향해 달려왔고 시우는 웃으며 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진짜 나의 집은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걸.
스위스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더 나아가기 위해 꼭 돌아봐야 했던 하나의 닫힌 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문을 뒤로 하고 완전히 다른 미래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 대강당. 의사 가운을 입은 제가 단상 위에 섰을 때 수백 명의 젊은 의료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외국인에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업인이 되었는가? 주최 측에서 붙인 타이틀은 거창했지만 제 소개는 늘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대한민국의 며느리이며 그리고 작은 피부 클리닉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걸어온 사람 김하나입니다. 청중은 놀랍도록 따뜻했고 제 강연은 그날 전국 대학병원 영상 포털에서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CL메디컬은 5년째 연매출 300억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울 본점 외에도 대구, 전주, 제주의 지점을 오픈하면서 한국형 글로벌 피부 재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장 속에서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건 기부와 사회 환원이었습니다. 2025년 저는 개인 의료인 기부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그 해만 해도 저소득층 여성 건강검진 지원, 다문화 가정 출산비 지원, 청년 창업 인력 장학금 등 총 38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사회에 내놓으시나요? 아무 의무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엄마로, 아내로, 의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이에요. 감사의 표현은 제가 가진 걸 다시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사는 다음 날 김하나 감사로 사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진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네요. 딸을 낳으면 김하나라고 짓고 싶어요. 방송 출연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여성기업인 포럼, 교육청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정책회의까지. 처음엔 모두 거절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라면 꼭 참석했습니다. 특히 엄마 김하나의 육아살롱이라는 유튜브 인터뷰 영상은 조회수 600만을 기록했고 50대 어머니들 사이에서 하나쌤 강의 모아보기 영상까지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우리 딸이 엄마 따라 살고 싶대요. 엄마 김하나처럼 되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학으로는 사람의 병을 고쳤지만 저의 삶으로는 누군가의 마음과 꿈을 건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날이 찬란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정시훈의 병원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가족은 한때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고 시엘이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던 날은 마음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우는 여전히 병원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내 아내 김하나를 보면 의료란 기술보다 신념이라는 걸 배운다. 라고 제 이야기를 종종 전했습니다. 지방 출장 중 작은 보건소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김 박사 양반. 이 시골까지 내려와줘서 우리도 서울 사람들처럼 대해줘서 그 손은 참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그 손은 아마도 그분의 평생을 말해주는 증거였겠지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손들, 그 손들이 내 삶을 진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었구나. 이제 김하나라는 이름은 스위스에서 온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엄마, 의사, 그리고 시민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처럼 그 이름을 조용히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 씨, 아이는 이제 더 안 가지실 거예요? 지인들이 웃으며 종종 묻습니다. 시엘이 어느덧 7살이 되었고 그 사이 저는 둘째, 셋째까지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4번째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7남매의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니다. 의사로 사업가로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를 기르냐고 묻지만 저는 늘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의미이자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사랑의 증거예요. 아이 셋을 기르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하루는 여전히 충실하게 채워져 갑니다. 아침 6시엔 시엘에 아침밥을 짓고 7시엔 병원에서 경영회에, 낮에는 진료와 연구, 저녁엔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놀이를 합니다. 하루에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10번쯤 바뀌고 엄마, 원장님, 대표님, 선생님 그 각각의 호칭들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이자 책임입니다. 요즘 저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엔 제가 그토록 바랐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엔 시엘과 둘째, 셋째가 일어나 제 품으로 달려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 잠결에 부르는 엄마라는 한마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매일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듭니다. 한때 제게 아이는 불가능의 상징이었고 사랑은 회피하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텃밭에서 남편과 함께 상추를 따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이 풍경이 특별할 것 없는 장면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이 평범한 나날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것을 지나왔다는 걸 압니다. 남편 시우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길, 저를 바라보는 미소,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는 제게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동행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모가 되었고 함께 상처를 덜어냈고 서로의 문화, 언어, 아픔과 기쁨을 천천히 공유하며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회에 뿌리 내린 걸까?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름을 조용히 되뇌입니다. 김하나.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한 이름. 내가 다시 태어난 이름. 그 이름 덕분에 저는 이제 다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감사가 더 단단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매일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업가로서 저는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가정의 생계를 돕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매일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다시 느낍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할 외국인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서 특별히 주목받고 싶은 인물도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엄마, 우리 선생님, 우리 이웃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낳고 키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자라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단지 살기 좋은 나라여서가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말을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은 제게 두 번째 인생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밤 시엘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바쁘게 사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 나라한테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거든. 처음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저 한 명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낯선 존재였지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나라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이고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는 의사이며 수십 명의 직원을 이끄는 대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새 뉴스에선 저를 다문화 가정의 희망,
대한민국의 따뜻한 얼굴이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수식어를 내려놓고 이 한마디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하나, 그녀는 진짜 한국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은 저에게 단순한 삶의 무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고향입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제 인생 1막이 지식과 연구였다면 대한민국에서의 제 인생 2막은 사랑과 헌신입니다. 시온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이 땅의 계절을 느끼고 시장 골목에서 이웃들과 인사 나누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새해엔 고개 숙여 큰절을 올리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을 달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제가 이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7남매를 모두 건강하게 낳고 기를 예정입니다. 의학적으로 고령 임신이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는 엄마가 다시 태어나게 해준 기적이란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이 말 한마디에 제가 느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엄마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꿈꾸게 해주셔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따뜻하게 불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김하나.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한 명의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저는 오늘도 아이를 안고 가족과 함께 감사와 희망으로 이 나라의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